두 사람은 큰 길로 나왔다. 상기가 되었던 뺨을 스치는 밤바람이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우리 산보나 할까요? 기차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저 차로 가지요. 하룻밤쯤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영신 씨가 또 쫓겨나실까 봐서. 전 괜찮아요. 쫓겨나면 그만이죠. 영신은 동혁이가 또 그대로 뿌리치고 갈까 봐 도리어 겁이 났던 판이라 어디로 갈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럼 목도 마른데 악박골로 가서 약물이나 마실까요? 하고 독립문 편짝을 향해서 앞장을 선다. 참, 악박골이 영천이라고도 하는 땐가요? 여태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원 시골뜨기가 돼서. 누군 시골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고장은 옛날에 서울 양반들이 귀양살이나 하러 오던 동해변의 조그만 어촌인데요. 동혁 씨의 고향은 저번에 소개를 해주셔서 잘 알았지만 거기도 어지간히 궁벽한 데더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서로 자기네 고향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하는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버스는 그친 지도 오랜 듯 큰 길 양옆의 가게는 빈지를 닫기 시작한다.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감옥 앞 넓은 마당까지 오니까 전등불이 경성 드뭇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도 드물어서 어두운 골목 속으로 드나드는 흰 옷자락만 희뜩희뜩 보일 뿐. 떠오른 지 얼마 안 되는 하얀 달은 회색빛 구름 속에 숨었다가는 흐릿한 얼굴 반쪽을 내밀고 감옥의 높은 다만을 들여다보고 있다. 악박골 물터 위의 조그만 요릿집에서는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건달패와 논단이들이 어우러져서 약물이 아닌 누룩국물을 마시고 그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다. 동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돈 10전을 주고 약물 한 주전자와 억지로 떠맡기는 말라빠진 굴비 한 마리를 샀다. 원 샘물을 다 사먹는담 하고 한 바가지를 철철 넘치도록 따라서 영신에게 권한다. 주전자 꼬라고 약이 되기는커녕 배탈이 나겠어요. 하면서도 한창 조갈이 심하던 판이라 둘이 번갈아서 한 사발씩이나 벌떡벌떡 마셨다. 무리야 정 하나 마나 폭양의 운동을 한 데다가 한여름 동안 더위에 들볶이던 오장은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쏴 하고 씻겨 내려나는 것 같은데 골 안으로 스며드는 밤 기운에 속적삼에 배었던 땀이 식어서 선뜩선뜩할 마치나 서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으슥한 언덕 밑 바위 아래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등 뒤 속림 속에서 누군지 청승맞게 단소를 부는 소리가 들린다. 영신은 한참이나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 자다 말고 저 소리를 들으면 퍽 처량하겠어요 하고 얼굴을 든다. 구름을 벗어난 창백한 달빛은 고향 생각에 잠겼던 그의 얼굴을 씻어내린다. 참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군요. 동혁이도 약간 애상적인 감정에서 눈을 번쩍 뜨며 혼잣말하듯 한다. 왜요? 영신의 눈은 동그래졌다. 몇 주일 전까지는 백판 이름도 모르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약물터의 달을 똑같이 쳐다볼 줄이야 꿈이나 꾸었겠어요. 참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참, 영신 씨는 크리스찬이시죠? 전 어려서부터 믿어왔어요. 왜 동혁 씨는 요새 유행하는 마르크스주의자세요? 글쎄요. 그건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겠죠. 아무튼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나 봉사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아첨을 하는 그따위 타락한 종교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다가 영신이가 무엇라고 질문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동혁은, 종교 문제 같은 건 우리 두었다가 토론하십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하고 손을 들어 미리 영신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한참이나 이슬에 젖은 숲속의 벌레 소리를 듣고 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웅성 깊은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간담회 석상에서
영신 씨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감복을 했지만 내가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여러 해 나와 있다가 직접 농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말 그네들이 사는 형편이 말씀이 아니에요. 신문이나 잡지에서 떠드는 것보다 몇 곱절 비참하거든요. 하고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오래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난 자진해서 학교를 퇴학하고 싶어요. 하고는 다시금 생각에 잠긴다. 숲속에서 번득이는 반딧불을 들여다보며 동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영신은 얼굴을 번쩍 들며 왜요? 1년 반만 더 다니시면 졸업을 하실 텐데요. 하고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뜬다.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엔 억지를 쓰고 별별 짓을 다 해서 고학을 했지만 나 하나 공부를 시키느라고 아버지는 올 봄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집 앞 논까지 거진 다 파르셨어요. 졸업만 하면 큰 수가 날 줄 알고 계량할 것도 아니 남기신 모양인데 내가 졸업이라고 한대자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렵지만 무슨 기수라는 명색이 붙대야 월급이라고는 고작 4,50원밖에 안 될 테니 그걸 가지고 객지에서 물밥 사 먹어가며 양복해 입고 소위 교재비까지 써가면서 수다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되레 빚만 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마직이나 밭날가리를 깡그리 팔아 없애고서 가산을 없애기 전에 하루바삐 집으로 돌아가서 넘어진 기둥을 버티고 다시 일으켜 세울 도리를 차려야겠어요. 까딱하면 굶어 죽게 될 형편이니까요. 영신은 동혁이의 사정도 딱하거니와 그만 못지않게 말이 아닌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하느라고 말대답도 아니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한숨을 섞어 제 사정은 백선생 밖에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는 60 노인인 딸 하나를 공부를 시키느라고 입대 생선 광주리를 이고 댕기세요. 올 여름엔 더위를 잡숫고 길바닥에 가 쓰러지신 걸 동네 사람들이 업어다가 눕혀드렸어요. 그렇건만 약 한 첩 변변이 그는구만 목이 베었다가 간신히 입술을 떨며 정신을 잃으신 동안에 어느 몹쓸 놈이 푼푼히 모아 넣으신 돈주머니를 끌러가서 그게 원통에 밤새도록 우시는데 하고 영신은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울음을 참느라고 입자국이 나도록 손가락을 깨문다. 동혁은 몹시 우울해졌다. 가슴이 턱 막힌 듯이 갑갑해서 더운 입김을 후 하고 내뿜는다. 숲속의 벌레 소리도 바위 틈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샘물 소리도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동혁은 내가 공연히 그런 소리를 끄집어냈구나 하고 바로 정수리 위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유난히 큰 별을 원망스러이 쳐다보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자, 우리 그런 생각은 그만하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명색이 전문학교까지 댕겨보니까 여간 행복된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고 목소리 부드러이 영신을 위로한다. 참말 공부니 뭐니 다 집어치고 시골로 내려가야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 와서 나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게 어머니께나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서 무슨 성공을 하고야 내려간다고 하나님께 맹세거정하고 올라왔지만요. 더군다나 아까 백 선생 댁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지내온 걸 여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동혁은 벌떡 일어났다. 양복 바지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거진 권련 한 개를 태울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영신의 앞으로 다가서며 영신씨 하고 힘차게 부른다.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서 한 10년이나 사귄 동지처럼 가슴을 터놓고 하룻밤을 새운 기념을 우리 영원히 남기십시다 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요? 영신의 눈은 별빛에 새파랗게 빛난다. 동혁은 버석 대들어 그 소댕 같은 손으로 서슴지 않고 여자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서 우리의 고향을 지키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붙든다느니 보다도 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고향을 붙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구자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영신이가 무엇에 아찔하게 취한 듯이 눈을 내리감고 있는 것은 불시에 두방망이질을 하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하려 합니다. 그는 마주 일어서서 동혁에게 으스러지도록 잡힌 두 손에 힘을 주며 고맙습니다. 당신 같으신 동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신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덧 인왕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서 두 남녀의 마주 쏘아보는 네 줄기 시선은 비상한 결심에 빛나고 있었다. 일적천금. 날이 가물어서 동리마다 소동이 대단하다. 정월 대보름날은 하루 종일 진눈깨비가 휘뿌려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 윷놀이판에 햇살을 모아놓고 모처럼 풍물을 차리고 나선 두레꾼들을 찬비 맞은 족제비 꼴을 만들더니 그 뒤로 석 달째 접어든 오늘까지 비 한 방울 구경을 못하였다. 이날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가무는 거여. 바싹 마른 흙이 먼지처럼 피어올라 폴싹폴싹 날리는 보리밭에 붓을 주던 박첨지는 기신없이 괭이질을 하던 손을 쥐고 허리를 피며 혼잣말로 단식을 한다. 그는 검버섯이 돋은 이마에 주름살을 잡으며 머리 위를 우러러본다. 그러나 가을 날처럼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찾아낼 수가 없다. 바닷가의 메마른 농촌에 바람만 진종일 싱싱 불어서 콧구멍이 막히고 목에 침이 말라드는 것 같다. 이런 제기. 보리싹이 연골에 말려 배틀어지니 올 여름엔 냉수만 마시고 산다며. 늙은이는 다시 한번 말과 한숨을 뒤섞어 내뿜고는 이제야 겨우 강아지풀 잎사귀만하게 꼬리를 흔드는 보리싹을 집신발로 걷어찬다. 그러다가 화풀이로 쌈지를 긁어 허연 부스러기 한 대를 태워 물고 뻐끔뻐끔 빨다가 괭이자루에 탁탁 털어버린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섰다가 그래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멍해같이 굽은 허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두드린 뒤에 손바닥에다 침을 퇴퇴 뱉더니 다시 괭이를 잡는다. 참 정말 큰일 났구려. 참중나무에 순이 나는 걸 보니까 모짜리 할 때도 지났는데 비 한 방울이나 구경을 해야 허지 않소. 곁들이 때가 훨씬 지나도록 바닷가에서 갯줄나무를 캐어가지고 들어온 마누라가 영감의 등 뒤에서 반남아 기운 광주리를 던지고 기신없이 밭두렁에 가 주저앉으며 하는 말이다. 앞니가 몽땅 함몰을 해서 동리 계집애들은 그를 합죽 할머니라고 놀린다. 그러게 말이여. 이대로 가물다간 김인연처럼 기우제를 지낸다고 떠들겠는걸. 박첨지는 마누라를 흘낏 돌려다보고 중얼중얼 군소리하듯 한다. 너구리골 보고 피물돈 보탐 내쓴다고 동혁이 월급 탈 때만 팔아고서 조합돈 거정 써놨으니 참 정말 입맛이 솟아태가꾸려. 영감의 말을 한숨으로 화답하던 마누라는 그래도 동혁이가 어떡하든지 우리 양주배야 곰게 하겠수. 명색이라도 학교 졸업이나 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배. 양식이라고 인젠 묵은 볼이 연하은 말이 달랑달랑 하는데. 아무튼 그 자식이 우리 집 기둥인데 조석 때마다 동리 일만 한다고 몰아세우질랑 마슈. 그렇게 성화를 한다고 말을 들을 듯이 푸. 지가 허고 싶어서 하는 노릇을. 목이 말라도 주막에 가서 탁배기 한 잔 입에 대지 않는 자식을 가지고서. 글쎄 오늘도 여태 안 들어오는 걸 좀 보우. 아비가 올해부터는 일이 힘에 붙여서 당최 꿈지럭거리지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나댕기기만 하니 말이지. 그래도 저 딴엔 동네에 좋은 일을 한답시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돌아다니는 게 난 가엾어서 못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놈의 농우회인가 강습회인가 하는 것부터 없어버려야 해. 동혁이 초사의 동리 젊은 녀석들은
한 놈이나 집에 붙어 있어야지. 밤낮 몰려댕기며 역적 모의하듯 쑥떡 공론만 허니 밥이 생기나 옷이 생기나. 박첨지는 혀를 끌끌 차며 젊은 사람들을 꾸짖고 마누라는 아들의 두둔을 하느라고 어느덧 땅거미지는 줄을 모른다. 맷방석만한 시뻘건 해는 맞은편 재빼기를 타고 넘는다. 저 해를 좀 보슈. 가물지 않겠나. 한쪽을 찌긋한 마누라의 눈에는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그는 유심히 선역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 저기 동혁이가 오는구려 하고 아들의 그림자를 몇 해 만에야 발견하듯 가벼이 부르짖으며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박첨지 양주의 눈이 부시도록 넘어가는 석양을 등 뒤에 받으면서 잿배기를 넘어오는 동혁의 윤곽은 점점 뚜렷이 나타난다. 회색 저고리 바지에 검정 조끼를 입고 삽을 둘러맨 동혁이는 역광선에 원체 건장한 체격이 더 한층 걸대가 커 보인다. 아들이 가까이 오자 점심도 안 들어와 먹고 여태 어디서 무엇들을 했니? 하고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 꾸짖던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다. 공동담 모짜리를 하려고 물을 푸는데 쌈들이 나서 입대과정 뜯어멀리고 왔어요. 넌 집에 모짜리는 헐 생각도 않고 공동답에만 매달리면 어떡하자 말이냐. 아버지의 나무라는 말에 동혁은 차차 허지요. 물 푸는 게 서툴르니까 어떻게 힘이 드는지. 두렁밑을 파는데도 눈바닥이 바싹 말라서 세상 거래를 받아야지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적자리 위에가 턱 눕는다. 누웠다느니 보다도 진종일 삐친 팔다리를 쭉 뻗고 지쳐 늘어진 것이다. 산울 밖에서 걸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건만 꼼짝도 할 수가 없어 누워있노라니 저녁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허기가 지도록 시장하던 동요의 코에 맞췄다. 장모를 찔끔친 갯줄나물과 짠지 쪽이 반찬이다. 동화는 그저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같이 먹지요. 동혁은 벌떡 일어나서 아우를 찾는다. 누가 아니? 수동이네 주막에서 대낮부터 술을 처먹다더니 여태 거 있는 게지. 뭐고 그 애가 마음을 못 잡아서 큰일 났다. 글쎄 요샌 매일 장취로구나. 형도 형세가 붙여서 허담한 공부를 뭘 가지고 하겠다군. 허구한 날 성화를 바치니 온 살이 내릴 노릇이지. 큰말 강도산의 작은 아들이 대학교인가 졸업하고 와서 남은 껐떡대는 걸 보군 버쩍 거염을 내니 어쩌면 좋냐. 뱁새가 황새를 따르려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줄 모르고 덮어놓고 날뛰는구나. 아닌 게 아니라 큰 걱정이에요. 암만 사정하듯 타일러도 점점 삐딱해지기만 하는 걸. 성미가 여간내기라야 소나기에 넣어보지요.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며 온다고. 동화가 아니 이 집에선 밥들을 혼자 먹나? 하고 혀끝을 굴리지 못하고 비틀걸음을 치면서 들어온다. 눈동자까지 개게 풀린 것이 막걸리 사발이나 좋기 들이켠 모양이다. 평소에는 성인한 사람처럼 뚱하니 남하고 수적하기도 싫어하면서 술만 들어가면 불평이 쏟아진다. 근자에는 아나무인으로 술주정까지 함부로 해서 아버지조차 저 자식은 에휴 하고 그만 치지도회를 한다. 동화는 썩은 연시 냄새 같은 술 냄새를 후 하고 내뿜으며 방으로 뛰어들더니 아 그래 성님은 공부도 혼자 하고 밥거정 혼자 먹는 거유? 하고 지게미가 낀 눈을 부라리며 생트집을 잡는다. 싹 깎은 머리가 자라서 불밤송이처럼 일어났는데 형만 못지않게 건장한 몸집은 올해 22살이려면 누구나 고지를 안 들을 만하게 우람스럽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얘긴 술이 깨면 하고. 아우의 성미를 건드렸다가는 마주 뚫린 창구멍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형은 점잖이 다 이른다. 아니 내 술이 왜 취한 줄 아우? 술도 안 먹는 성님은 도무지 대체
하는 게 뭐유? 밤낮 그 잘라 빠진 공동답이나 주무르고 콧물 흘리는 애들 모아놓고선 어문 뒷다리나 가르치면 제일의 강산이란 말이오. 나 하나 공부도 못하게 말끔 팔아 없애고서 큰소리가 무슨 큰소리요.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슈 하면서 사뭇 형의 턱 밑에다 삿대질을 하더니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갈다가 아이고 하고 주먹으로 안가슴을 친다. 그러다가는 제기를 두 번 못 올 청춘을 이 시골 구석에서 썩어야 옳단 말이냐 하고 벽이 무너져라고 걷어차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그만 넉장거리로 자빠져 버린다. 동혁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애물고 앉아서 아우의 복백을 받았다. 금세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한 동화의 머리를 들고 목침을 베어주고는 뱃속이 몹시 괴로운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려니까 속도 상하고 시곤증이 나서 팔베개를 하고 그 곁에 누웠는데 편지 봐도 박동혁이 있소 하는 소리가 쌀이문 밖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고무신짝을 끌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편지는 영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혁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올 때에 정거장에서 굳은 악수로 작별을 한 뒤에 올봄까지 오고 간 편지가 조그만 손가방으로 하나는 가득 찼으리라. 그 후 한 사람은 고향인 한국리로, 한 사람은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농촌사업부의 특파원격으로 경기 땅이지만 모든 문화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청석골이란 두메구석으로 내려가서 일터를 잡은 뒤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한가히 찾아다닐 시간과 여비까지도 없었던 거니와 피차에 사업의 기초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는 언약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3전짜리 우표가 2장 혹은 석 장씩 붙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거르지 않고 내왕을 하였다. 그 편지의 내용이란 젊은 남녀 간에 흔히 있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업 보고요, 의견 교환이요, 또는 실제 운동의 고심담이었다. 서로 눈을 감고 앉았어도 한국리와 청석골의 형편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며 심지어 틈틈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 머릿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도록 적어보냈고 적혀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차의 사사로운 생활이나 신변에 관한 일은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던 터에 오늘은 편지를 뜯어보고 동혁은 적지 않이 놀랐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건만 그동안 과로한 탓인지 몸이 매우 쇠약해졌어요. 더 참다가는 큰 병이 날 것만 같은데요. 단 며칠 동안이나마 쉬고는 싶어도 성한 때와 달리 어머니한테도 가기는 싫고요.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생각다 못해 동혁 씨가 계신 한국리로 가서 얼마 동안 바닷바람이나 쏘이다가 올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착수하신 사업을 직접 보고 결단코 시찰은 아니지만 많이 배워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꼭 친히 뵙고 의논할 일도 있고요. 겸사겸사 가고 싶은데 과히 방해나 되지 않으실는지요. 가면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다음 날 아침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혁은 흐릿한 등잔 밑에서 눈을 꿈뻑꿈뻑하며 몇 번이나 편지를 내려 읽고 다시 읽고 하였다. 그다지 튼튼하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큰 병이 날 것 같다고 했을까? 대관절 꼭 친히 만나서 의논하겠다는 일이란 무엇일까? 오는 거야 반갑지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나? 무슨 일을 했다고 그동안에 보고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과 걱정이 쥐가 꼬리를 물듯이 줄달아 일어났다. 더구나 정량을 하러 오는 사람이 당장 거처할 데가 없으니 어떡하나 하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다. 동혁은 가슴이 설레면서도 갑갑증이 나는데 동화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당으로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 낫 같은 초생달이 걸린 것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궁리를 하다가 참
벌써 회원이 다들 모였겠네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전번 일요일에 모였을 때의 회록과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초안 잡아놓은 공책을 꺼내가지고 나와서 작은 마을 건배네 집 편으로 걸었다. 아직 여럿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서 김건배라는 동지의 집 머슴방을 빌려서 야학당 겸 농우회의 회관으로 쓰는 중이다. 이번 일요일에는 입에 침들이 말라서 가물어서 큰일이 났다는 걱정들만 하다가 진종일 고역에 너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회원이 태반이나 되었다. 그래서 동혁은 내일도 비가 안 오건 우리 샘물을 길어다 퍼붓더라도 공동답에만은 못자리를 내도록 하세 하고 일찌감치 헤어지게 하였다. 집 근처까지 다 와서 축동 앞 다박솔 밑에가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어스름한 달빛을 우러러보다가 달무리를 허니 인제나 비가 좀 오려나 하고 일어섰다. 제 그림자를 기다랗게 끌며 집으로 돌아오자니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만났던 때와 악박골서 둘이 함께 밝히던 정열과 감격에 끌어넘치던 그날 밤의 모든 정경이 바로 어제인 듯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는 영신이가 보고 싶었다.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이틀 동안을 기다리기가 한 이태나 되는 듯이.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동혁은 벼랑간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몸이 실실이 풀리는 듯 피곤해서 턱 쓰러지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 같건만 영신을 만날 생각과 시골은 도회지와 달라 남의 일에도 말썽이 많은데 미혼 처녀가 늙은 총각을 찾아오면 근처 청년의 지도자로 신망을 한몸에 모으고 모든 일에 몸소 모범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저로서 일동일정에 주목을 받을 것이니 그것도 적지 않이 거북한 노릇이다. 생각이 옥신각신하다가 잠이 어렴풋하게 들었건만 강제로 마취를 당한 듯도 하고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의식이 꿈뻑꿈뻑하는 판인데 뜻밖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저 저녁도 안 먹고 자는 동화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누에가 뽕잎을 써는 것처럼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간간히 머리맡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들창 앞으로 다가앉으며 창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뚝뚝 후두둑 후두둑 개초를 그저 못해서 뒷견 헛간에 묶어서 세워놓은 집단과 수수깡이 사이에서 잊어버릴 만치나 오랫동안 듣지 못한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똑똑하게 잦은 가락으로 들린다. 바람이 일어 청솔가지로 둘러싼 산호를 우수수 우수수 흔들다가 덧문 창호지에 굵은 모래를 끼얹는 듯이 휘뿌리는 것은 틀림없는 빗소리가 아닌가. 오! 빗소리! 동혁은 덧문을 밀쳤다. 습기를 축축이 머금은 밤바람이 방 안으로 휘돌아들자 자던 얼굴에 방울방울 부딪히는 찬 빗방울의 감촉. 동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동아야, 비가 온다. 비가 와. 형은 반가운 김에 아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동아는 응? 하고 깜짝 놀라 일어서서 두 주먹으로 눈등을 부비더니 아, 정말 비가 오? 하고 바깥을 내다본다. 시꺼먼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찾을 수 없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젠장 인제 온담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 아까 주정했수? 하고 형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 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더 자거라. 이 다음부터 챙기면 고맨이지. 다 형의 잘못이다. 하고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아우가 엎드리며 머리맡을 더듬으니까 얼핏 자릿기 사발을 집어서 입에 대어준다. 동화는 조갈이 심하게 나던 판이라 목을 내리고 숭늉 한 사발을 벌떡벌떡 들이켜고는 다시 쓰러진다. 비가 제법 장마 때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혁은 일종의 신비감을 느끼어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싶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음성인들 이 빗소리보다 더 반가우랴. 흉년이 들겠다고 벌써부터 쌀금 보리금이 오르고 초목의 새싹이 지질이 타들어가도록
온갖 생물이 목말라 하던 대지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그 비를 휘몰고 들어오는 선들바람의 교향악. 그것은 오직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농민의 귀에라야 각별히 반갑게 들리는 소리다. 안방에서는 늙은 양주도 잠이 깨었는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두런두런한다. 동혁은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천금을 주고도 그 한 방울을 살 수 없는 생명수를 손바닥에 받아본다. 자리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비에 온몸을 골고루 적시다가 땅 위에 대굴대굴 구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동혁은 아우가 감기나 들까 보아 다시 문을 닫았다. 바람은 파도 소리처럼 쏴쏴 하고 머리맡에서 뒤설렌다. 논뱀이마다 단물이 흥건히 고이고 보리밭, 원두밭이 시꺼매지도록 빗물이 흠씩 배어 들어갈 것을 상상하면서도 이 우중에 영신이가 어떻게 오나, 내일까지만 실컷 오고 말았으면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튿날도 비는 끊임없이 왔다. 동혁은 도롱이를 쓰고 살포를 짚고 나가서 논의 물꼬를 보고 들어왔다. 점심 뒤에는 신문지를 말끔 몰아가지고 집에서 한 3머장이나 되는 바닷가로 나왔다. 해변에서 새우를 잡아 말리고 준치나 숭어를 잡는 철이 되면 막사리를 나오는 술장사에게 빌려주는 오막사리의 방 한 칸을 빌렸다. 아들은 젖잡이를 하러 나가고 늙은 마누라와 며느리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대낮에도 노젓는 소리와 간간히 뱃노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 여간 조용하지가 않다. 동혁은 주인 마누라에게 풀을 쏘아 달래서 신문지로 흙방을 지키고 거적을 구해다가 방바닥에 깔고 하느라고 비에 젖은 하루해를 보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손수방치정을 허우, 그만하면 신방도 꾸미겠네 하고 주인 마누라는 안질이 나서 짓무른 눈을 꿈쩍이며 2번 3번 묻는다. 동혁은 호는 사람을 보면 알걸, 뭐 그렇게 궁금하오 하고는 손님이 묵고 있는 동안 밥까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집에는 거처할 방도 없거니와 거진 하루 한 번씩은 입버릇처럼 장가를 들라고 성화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앓는지도 몰라서 이를테면 사절을 잡은 것이다. 저녁 뒤에 동혁은 가장 무관하게 지내고 또 영신을 오래 소개해온 건배와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같은 농우회원을 찾아다니며 최영신이가 내일 아침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동혁은 단독으로 영신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배는 인제야 자네가 몽달 귀신을 면하나 보이. 앞으로 5해 안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장담을 하더니 허는 수 있나. 지남철 기운에 끌려오는 걸 하고 연방 동혁을 놀려댄다. 동혁은 정색을 하며 여보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동지와 애인을 구별 못하는 난 줄 아나? 하고 건배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튿날은 이슬 같은 보슬비로 변하였다. 앞농과 집 뒤 개울에서는 개구리가 제철을 만난 듯이 운다. 밤새도록 울고도 지칠 줄을 몰라서 대합 쪽의 껍데기를 마주 부비는 듯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이른 아침 동혁은 찢어진 지우산을 쓰고 큰 덕미로 갔다. 쇠대갈산 등성이 위에 올라 머리를 드니 구름과 안개에 쌓인 바다가 눈앞에 훤하게 터진다. 무엇인가에 짓눌렸던 가슴이 두 쪽에 쩍 뻐개지는 것 같은 통쾌감과 함께 동혁은 앞으로 안기는 시원한 바람을 폐 가득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토해내고는 휘파람을 불며 또 불며 나룻개로 내려갔다. 큰 덕미라는 곳은 하루 한번 석유발동선, 즉 똑딱이가 와 닿는 조그마한 폭으로 주막 몇 집과 미루나무만 엉성하게 선 나루터다. 고무신 운두가 넘도록 발이 진흙에 푹푹 빠져 동혁은 신 바닥을 모래에다 부비며 비에 젖은 바윗돌 위에가 덜퍼덕 주저앉아서 물참이 되기만 기다리는데 여보게, 동혁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동혁은 소리나는 편을 돌아보며 건배인가? 어서 오게 하고 손짓을 하였다. 가마솥 뚜껑만한 농립을 쓰고 육척 장신에 밀집 도롱이를 껑충하게 두르고서 휘적휘적 오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틀림없는 건배였다. 그 뒤에는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석돌이, 또 동화까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농우회의 회원들이 유지로 만든 우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부대 쪽을 두르고 7, 8명이나 줄렁줄렁 따라온다. 그네들이 가까이 오자 동혁은 자네들 미안허이 그려 하고 무심코 동혁은 한 말이건만 자네가 우리더러 미안하달 게 뭐 있나? 그야말로 진날 개사위 꼴을 하고 나왔어도 자네 장가 드는데 뱅 나온 셈만 치면 좋지 않은가? 건배는 동혁의 말에 얼른 채뜨려가지고 이번에는 빗대어놓고 놀려댄다. 그 이 사람 또 그런 소릴 하고 동혁은 눈을 슬쩍 흘끼면서도 어쩐지 건배의 놀리는 말이 그다지 듣기 싫지는 않았다. 바람결에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차츰차츰 가까이 들려왔다. 조금 있자 띠잇 새된 기적 소리는 동혁의 가슴속까지 찌르르 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란 페인트 칠을 한 똑딱이가 선체를 들까불며 들어온다. 가판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보인다. 동혁은 손을 높직이 들며 허공을 저었다. 조그만 거루는 선객과 짐을 받아 싣고 선창으로 들어와 닿았다. 동혁은 반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영신의 손을 잡아 무트로 끌어올렸다. 이번 비 참 잘 왔죠? 한마디가 젖밖에 하는 영신의 인사였다. 잘 오고 말고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며 동혁은 영신의 얼굴빛을 살핀다. 상상하던 것보다는 나아도 이글이글하던 눈이 전보다 더 커다래 보이는 것은 그 복성스럽던 얼굴의 살이 그만큼 빠진 탓일 듯. 그러나 반가운 김에 상기가 되어 그런지 혈색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일단 안심을 하였다. 그거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글쎄, 이리 주세요. 이 속엔 비밀 주머니가 들어서 안 돼요.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네가 들리 내가 들리 승강이다. 고집이 여전하군 하면서 동혁은 우산을 받쳐주며 나란히 서서 주막 앞까지 와서 참 인사들 하시지요. 편지로 아셨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무들인데 하고는 이 키 큰 친구는 김건배 군이시고요 하고 건배를 위시하여 인사를 시킨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신은 활발히 손을 내밀고 서양 여자처럼 차례차례 악수를 한다. 여러 청년은 입속으로 간신히 제 이름을 대면서 계집애처럼 얼굴들을 붉혔다. 피차에 악수를 교하는 것이 아니라 얼떨김에 생후 처음으로 젊은 여자에게 악수를 당한 셈이었다. 두 사람이 앞장을 서고 여러 청년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별배 노릇을 하는구만. 여보게 말말게 손을 어떻게 쥐고 잡아 흔드는지 하마터면 아야스 소리를 지를 뻔했네 하고 뒷공론을 하는 소리가 동해의 귀에까지 들려서 픽 하고 혼자 웃었다. 신장로로 나오자 잠시 뜸하던 빗발이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 자갈도 깔지 않은 길바닥은 된 풀을 이겨놓은 것처럼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도록 끈적끈적하다. 영신은 미끄럼을 탈까봐 길바닥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진데 용하게들 나오셨군요 하고 길가에 아카시아 나무를 붙들고 신바닥에 붙어 달린 진흙을 문지르고는 언덕의 잔디를 이리저리 골라 딛는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묻어나다. 그만 갤 것이지 어이일이 구지오노. 봄비는 찰지다는데 지러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무까지 새움이 뾰죽뾰죽.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비를 맞아서 정이 지나 자랐네. 이런 때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비 맞고 찾아온 버세게라는 조은 씨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었으리라. 영신은 바라던 대로 바닷가 한가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동혁이가 신문지로 남아 도배를 말끔히 하고 자리까지 새 것을 깔아놓고 저를 기다려준 데는 무엇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치 고마웠다. 더구나 농우회 회원들은 비를 맞으며 갯고랑이로 나가서 낙지를 캐어오는 사람에 손그물을 쳐서 새우를 잡아오는 사람에 대접이 융숭하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인제야 고추잎만한 시금치를 솎아가지고 와서 몰래 주인 마누라를 주고 간다. 경치도 좋지만 우리 청석골보다 인심도 여간 후하지 않군요. 하고 영신은 너무 미안해서 몸둘 곳을 몰라 한다. 회원들은 선생으로 숭앙하는 동혁이와 가장 뜻이 맞는 동지요. 또는 공부도 많이 했건만 농촌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여자라니까. 실상 그네들은 10여리 밖에 있는 보통 학교 여훈도 밖에는 신여성과 대해본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줄로 짐작을 하는 눈치면서도 자기네 힘껏은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도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땡땡 사건에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태 동안이나 콩밥을 먹고 나온 경력이 있는 건배는 남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선다. 주선성이 있어서 한곡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농우회의 선전부장격으로 진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동혁이보다 몇 해나 먼저 야학을 개설한 성각자로 동혁이와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뜻이 맞는 막역한 동무였다. 그는 무슨 여왕이나 모셔다 놓은 것처럼 수선을 부리며 돌아다닌다. 그 멋없이 큰 키를 바람에 불리는 바지랑떼처럼 내젓고 돌아다니며 광고를 하여서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하루 동안에 동네에 파다하게 돌았다. 그게 누구야? 응? 그 여학생이 누구야? 어디 나도 좀 보자꾸나. 며느리를 못 보아 상성이 난 어머니는 꼬부랑거리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친다. 박첨지도 마누라를 염탐꾼처럼 놓아서 며느리감을 보고 오라고 넌지시 이르기까지 하건만 동혁은 글쎄 얼토당토하는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신병이 있어서 잠깐 휴양도 할 겸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온 여자라니까요. 하고 골까지 내었다. 그런 때는 동화가 형의 편을 들어서 제가 무슨 속중이나 아는 듯이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해준다. 이래저래 동혁은 오던 날 하루는 여러 회원들과 얼려다니며 영신을 접대하고 일부러 단둘이 앉을 기회는 피하였다. 한편으로는 몸도 쇠약해진 데다가 밤배를 타고 우중에 시달려 온 사람을 붙잡고 길게 이야기를 하기도 안 되어서 마음을 턱 놓고 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뒤에 건배는 이 사람 그이가 귀양살이로 왔단 말인가? 혼자 적적해야 할 테니 우리 가서 청소골서 활동하는 이야기나 듣고 오세 하고는 회원들을 끌고 가서 저 혼자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왔다. 영신은 그동안 동혁이가 내려와서 한 일과 계속해서 하는 일이며 동네 형편까지도 선전부장인 건배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신은 저희가 원체 묵중하게 생겼지만 내가 누굴 찾아왔다고 저렇게 뚱하니 앉았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을 서서 갈까? 하고 동혁의 태도가 섭섭할 지경이었다. 비는 그치고 바닷가의 밤은 깊어갔다. 영신은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앉아서 잠을 청하느라고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 삼아 볼까 하고 가지고 온 잡지에 농촌 문제 특집포를 뒤적거리고 누웠다. 모래사장을 찰싹찰싹 가벼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를 베개 삼고서 그때 창밖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주무시지요. 고단하실 텐데. 하는 것은 틀림없는 동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와서 홀로 해변을 거닐며 영신의 신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 네, 자겠어요. 난 벌써 가셨다고요. 하고 영신이가 반가이 일어나 문을 열려니까 문고리를 꼭 걸고 주무세요. 한마디를 남긴 뒤에 동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상나팔. 비는
또다시 이틀 동안을 질금질금 오다가 씻은 듯 부신 듯이 개고 날이 번쩍 들었다. 보리 해갈이나 바라던 것이 장마 때처럼 원 둑이 넘치도록 흐뭇하게 와서 초목이란 초목, 생물이란 생물이 온통 죽음에서 소생한 듯 청명한 공기가 천지에 가득 찼다. 이른 아침 물속에서 낚여 나온 듯이 선명한 태양이 바다 저편에 봉긋이 솟아오를 때 동리 한복판에 두 아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선 언덕 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새된 기상 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발이 퍼지듯이 비 뒤에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구석에 퍼진다. 배추빛 노동복을 입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납작한 초가집을 뛰어나오더니 언덕 위로 치닫는다. 나팔 소리가 난 지 5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50여 명이나 되는 조기 회원들이 그득 모여섰다. 학교에서 군사 교련을 받을 때에 고코수였던 동혁은 힘차게 불던 나팔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기착! 우러나라니! 우렁찬 호령소리에 따라 회원들은 이열로 벌려선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정말 체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혁이가 서울서 강습을 해가지고 와서 시작한 뒤에 이 체조를 금년까지 줄곧 계속해왔다. 바지 저고리를 퉁퉁이 입은 낯살이나 먹은 사람과 나팔소리에 어깨바람이 나서 모여든 아이들을 다 각각 제멋대로 팔다리를 놀려서 보기에 어색하고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호랑이라도 두드려 잡음직한 한창 기운의 청년들이 동시에 목청껏 내지르는 고함은 조금 허풍을 친다면 앞산이라도 물러앉을 듯이 기운차다. 15분 동안의 체조를 마치고 동력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전기를 다 마셔들일 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청년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섰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가 우뚝 나서며 자, 애양가를 부릅시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곡조는 너무나 애상적이라고 템포를 빠르게 해서 짧고 쾌활하게 부른다. 건배의 두 팔이 올라갔다가 허공을 힘있게 가르자 청년들은 정중한 태도로 애양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XX만과 XX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한곡 만세. 비바람이 헝긋고 물결은 사나워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같이 청정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첫 절과 같이 후렴까지 부른 뒤에 자 3절 하고 건배는 더 한층 힘차게 팔을 내젓는다. 한 주먹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라. 이 목숨이 끊기도록 북돋우며 나가세. 날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건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받아서 합창을 하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흥분을 느낀다. 얼굴에 혈조를 띠고 목에 힘줄을 세우며 부르고 난 뒤에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서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은행나무에 몸을 반쯤 가리고 서서 이 노래를 듣다가 감격에 흐느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영신이었다. 조기회가 파하기 전에 동혁은 자, 아침 뒤에 우리 공동답 모짜리를 만드세.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네 하고 여러 회원에게 일렀다. 건배와 동화는 몇몇 회원과 함께 영신이가 홀로 서 있는 언덕 뒤로 올라갔다. 회원들은 일찍 일어나셨군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춥지는 않으셨어요? 하고 번차례로 인사를 한다. 영신은 머리만 숙여 답례를 하고 그 말에는 얼른 대답을 못한다. 아침볕을 눈이 부시도록 온몸에 받으며 눈물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 저편을 바라다보고 섰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뒤에야 나팔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왔어요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혈색 좋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본다. 미상불 그 노래 잘 지었지요. 답답한 땐 한바탕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건배의 넓적한 얼굴이 싱글벙글한다. 저 사람은
구랭이 제 몸추듯 그저 제 자랑을 못해서 그만 게 무슨 자랑인가 하고 동혁은 핀잔을 준다. 건배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청석골에 애양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조기애야 있겠나 하고 미소를 띤 영신의 얼굴을 슬쩍 흘려본다. 우린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촌 여자들이 제가끔 작곡을 해가며 부르는 참미야말로 들을만하슈 하고 영신은 앞을 서서 언덕을 내려오는데 건배가 동혁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무어라 귓속을 하더니 최 선생 조반은 우리 집에 가서 잡수십시다 하고는 앞장을 서서 휘적휘적 내려간다. 영신은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동혁이와 나란히 서서 풀밭에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려온다. 형의 뒤를 따르던 동화는 다른 동무들을 어깨로 떠밀며 여보게 우리들은 빠질 차례일세 하고는 저희 집 편짝으로 불평스러이 발꿈치를 획 돌린다. 건배는 영신을 돌려다보며 우리 집 옆이었네요. 보통학교 하나는 명색 졸업이라고 해서 아주 맹문이는 아니지요. 농촌운동이 어떤 거라고 일러주면 말귀는 어둡지 않아서 곧잘 알아듣거든요. 하지만 새끼를 셋이나 연거퍼 쏟아놓더니 인젠 쭈그렁 바가지가 다 됐어요 하고 슬그머니 옆편내 칭찬을 한다. 저 사람은 마누라 자랑을 못하면 몸살이 나는 거야. 동혁이가 또 놀리니까 건배는 흥 자네 같은 늙은 총각이 뭘 안다고 말창견인가 하고 영신을 돌려다보면서 저 사람 혼인국수로 얻어먹으려다가 허기가 져서 죽겠어요 하고 나서 동혁에게 눈 하나를 찡긋해 보인다. 동혁은 에이 이 사람 하고 호령이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건배를 노려본다. 건배는 납작한 토담집 앞까지 와서 이게 명색이 우리 집인데요. 나 같은 김북이 4천원쯤 되는 사람은 이마바지 허기가 똑 알맞지요. 하지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어도 낙이 다 개 있거든요 하더니 미리부터 허리를 구부리며 집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두 사람은 아침 짓는 연기가 서리어 오르는 굴뚝 곁에서 서성거리며 저 사람도 겉으로는 저렇게 버티지만 생활이 말씀이 아니에요. 교원 노릇을 하다가 쫓겨난 뒤에 화가 난다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돌아다니며 바람을 잡느라고 논마직이나 좋기 허든 걸 말끔 팔아 없앴는데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시면서도 궁한 소리는 당최 안 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이 탁 터진 게지요. 아무튼 미안한데요 하는데 젖먹이를 들쳐업은 건배의 아내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나오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 누추한 집에 귀한 손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하고 친정부친아 되는 것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고생살이에 찌든 그의 얼굴에는 잣달한 주름살이 수없이 잡혔고 건부를 뒤집어 쓰고 불을 떼다가 나와서 머리는 푸스스하게 일어섰는데 남편만 못지않게 너름새가 좋다.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하세요. 이렇게 불시에 와 뵙게 돼서 여간 미안치가 않은데요 하고 영신이가 막 쌀이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벼랑간 건배가 미천한 사람처럼 작대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온다. 건배가 노여나간 닭을 잡으려고 작대기를 들고 논틀 밭틀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광경은 혼자 보기 아까웠다. 그는 닭을 잡아가지고 헐레벅떡거리며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 제사 때 잡으려는 씨암탉인데 우리가 청석골 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미끼니까 하고 생색을 내고 나서 푸드덕거리는 대로 흰 털을 풍기는 닭의 모가지를 바짝 빗들어 부엌바닥에 던지고는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온다. 술안을 뜨고 닭고기를 볶고 하여서 세 사람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사실 영신은 상일까지도 힘에 부치도록 했거니와 돈 한 푼이라도 적게 쓰려고 지나치게 악식을 하고 지냈다. 그래서 한창 나이에 영양이 대단히 부족되어 건강을 상한 것이었다. 영신은 밥상으로 달려드는 두 어린 것에게 닭의 다리를 하나씩 물려주고는 오늘이 내 생일인가 봐요 하고 잠시 고향의 어머니 생각을 하였다. 고만 이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하고 영신은 건배의 아내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건만 그는 동혁이가 스스러운지 부엌 시중을 헐 사람이 있어야죠 하는 핑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 영신은 말머리를 돌려 그런데
공동답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묻는다. 그 말에 선전부장이 잠자코 있을 리 없다. 이 일 저 일 할 거 없이 이 박군이 다 발설을 해서 실행해 오는 거지만 저 너머 큰 마을 강도산에 집 논단마지기를 억지로 때를 써서 도지로 얻었어요. 그래 우리 농우회원 12사람이 합력을 해서 작년부터 짓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는 건 어떡하나요? 도지 5섬만 그 집에 치르고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10섬이 나든 15섬이 나든 적립을 했다가 다른 돈하고 보태서 우리의 회관을 꼭 지을 작정인데 참 좋은 계획이로군요. 우리 청석골도 강습소 겸 공회당처럼 쓸 회관을 시급지 지어야 할 텐데 당초에 예산이 서질 않아요. 지금 임시로 빌려 쓰는 예배당은 워낙 좁은 데다가 주일날하고 3일날 저녁은 쓰지 못하니까 여간 불편치가 않아서 이번에 좀 쉬었다가 가선 억지로라도 집 한 채를 얽어볼 작정이야요. 동혁은 구수한 보리밥 숭늉을 훌훌 마시고 앉았다가 회관을 짓는 게 그다지 시급할 것 같진 않지만 회원들이 무시로 모여서 신문 잡지나 돌려보며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의논해 하려면 아무래도 집합할 장소가 필요하겠어요. 야학만 해도 사철 한 데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는 눈을 아래로 깔고 무엇인지 생각하더니 하지만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용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하다못해 이발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회관 하나를 짓기 위한 게 아니지요. 그럼 일테면 어느 비상시기에 한몫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언제나 비상시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위선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직접 벗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통일을 얻고 또는 육체적으로 단련을 받으려는 데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한텐 단결력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끔 뿔뿔이 헤어져서 눈앞에 뵈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그렇게 팔다리를 따로따로 놀리지 말고서 너나 할 것 없이 한 몸뚱이로 단단히 뭉쳐서 그 뭉친 덩어리가 큼직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일에 능률이 올라가는 것과 또는 땀을 흘리면서도 유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그 이치를 자연히 터득하도록 훈련을 시키려는 데 있어요. 조기회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동리 늙은이 축에선 밥질하러 한다고 여간 반대가 아닌데 실상 진종일 그 괴로운 일을 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한테는 영양분이 필요할지언정 정말 체조 같은 운동이 필요치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부비면서 은행나무 밑으로 치닫는 것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 한 번씩 깨끗한 정신으로 한 장소에 모이자는 거지요. 그 모인다는 것, 한 사람의 호령 아래에 여러 사람의 몸이 똑같이 움직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애양가를 부르는 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찾고 용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영신의 얼굴에서 나도 동감이야요 하는 표정을 보며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인다. 건배는 물론 영신이도 매우 긴장한 태도로 무엇보다도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식전에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동화가 와서 문 밖에서 헛기침을 칵칵 하더니 성님 회원들이 벌써 묘에서 기다리고 있수 하고 나오기를 재촉한다. 한 100평쯤 되는 못자리에는 논둑이 찰찰 넘치도록 물이 잡혔다. 가벼운 아침바람에 주름이 잡히는 잔물결을 헤치며 칠룡이는 쟁기를 꼬누고 소를 몰아 갈기를 시작한다. 못자리 노는 적어도 한 열흘 전에 갈아두어야 벽 끝도 썩고 땅도 골라지는데 가뭄 때문에 이제야 갈게 된 것이다. 이랴 이놈의 소 어디여 쩌쩌쩌쩌. 연골에 상일이 몸에 밴 칠룡이는 여자 손님이 논둑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바람에 연방 혀를 차가면서 소 모는 소리를 멋지게 내뿜는다. 계량 보습이 논바닥을 무찌르고 나가는 대로 물과 함께 시꺼먼 건흙이 솟아올랐다가는 한쪽으로 착착 엎어진다. 다른 일을 거진 다 흉내를 내겠는데 아직 논 가는 건 서툴러서 저 사람들한테 흉을 잡히는걸요. 학교서 실습이라고 할 때 어디 쟁기질이야 해봤어야지요. 동혁은 논두기에서 치맛자락을 날리는 영신의 곁으로 오며 말을 건넨다. 선전부장은
논을 다 갈기 전에는 아직 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넓적다리까지 걷어붙이고 공연히 흙탕물을 텀벙거리며 돌아다닌다. 흰 저고리에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아랫도리가 껑충한 것이 물고기를 찌그러 다니는 황새와 흡사하다. 영신은 그 꼴을 보고는 웃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남 하는 일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사뭇 다르더군요. 청소골은 부인 친목개가 있는데요. 옆에 애들이 모두 나와서 벗어붙이고 일을 하길래 남한테 지긴 싫어서 하루 종일 모카밭을 매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은 허리가 빳빳하고 오금이 떨어지질 않아서 꼼짝도 못했어요. 하면서 남들은 다 꿈지럭거리는데 저 혼자 구경을 하고 섰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여기는 눈치다. 그러길래 힘드는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 내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단련을 받아야만 하겠어요. 책상 물림들이 상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그 세찬 일을 진종일 하고도 100여 날만치 되려면 처음엔 코피를 푹푹 쏟아야지요. 그럼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서양에선 소나 말이 하는 일을 우린 사람이 하니까요. 그럴수록 소위 우리 같은 지도자 분자부터 나서서 직접 일을 해야만 그게 모범이 돼서 남들이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시도 쉴 새가 없을 수밖에요. 하는데 눈앞에서 소머리를 돌리던 칠룡이가 종아리에서 커다란 거머리를 잡아떼더니 이 경칠놈에게 벌써부터 붙어당기나? 하고 논두덩이에다 힘껏 메어붙인다. 굵다란 지렁이가 기어 올라가는 듯 힘줄이 불뚝불뚝 솟은 종아리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이 흘러내린다. 영신은 씻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그 피를 바라보다가 서울 백선생이 말쑥한 양장에 비단 양말을 신고 학교 실습장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연상하였다. 팔이라도 낙상을 할 듯이 매끈하던 그 종아리와 거머리에게 빨려 논물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칠룡이의 종아리. 그렇고 말고요. 지도자라고 무슨 감독이나 십장처럼 힘든 일은 남에게 시키고서 뻔뻔스레 놀고 먹으려는 건 아니니까요. 남녀의 구별까지도 없이 다 함께 덤벼들어서 일을 해야지요. 영신은 그제야 그 전에 백씨의 집에서 들은 동혁의 말을 되풀이하듯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 역시 피를 흘려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히 앉아 바라다보는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불안한 것뿐 아니라 일종의 수치를 느끼며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